자, 이제 저번 주부터는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마케팅 전략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사업 계획서의 정보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관련돼서, 목표, 전략 목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어떻게 그 프레임을 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의미 부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전략적 목표의 구체화는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나 비전을 세우는 거는 기업에 나아갈 방향을 내부 고객인 누구한테 조직원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략 목표가 주어져야 되고 그 전략 목표를 한 단어로 요약한 것들 그래서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요약된 게 뭐예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비전은 전략 목표를 더욱 구체화 함축시킨 어떻게 보면 심벌, 단어 또는 숫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 목표를 뭐 예를 들면 뭐 20년까지 2020년 지났구나. 2030년까지 적어도 우리가 세계의 5개 분야의 전 세계 1위가 되자. 그래서 뭐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비전을 3005. 예, 30은 30년까지, 05는 5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1등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는 전략 목표를 더욱 구체화, 함축시킨 심벌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숫자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전략 목표와 관련된 주요 요소는 뭐다? 제품과 일정과 목표치다.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전략 목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함축적인 요소는 뭐예요? 먼저 제품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일정이 나와줘야 되고, 세 번째 목표치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전략 목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계획서는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가 들어갈수록 좋아요. 숫자가. 그래서 전략 목표는 보통 이렇게 짜는 게예요. 전략 목표는 어떤 제품을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전략적 목표는 해당 제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제품 중에 A라는 제품은 언제까지, 일정은 언제까지예요? 적어도 불량률 0.1%에 도전하겠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 목표는 꼭 여러분들이 제품별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구성 사례네요. 전략 목표.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충돌 방지 시스템, 이거 자동차 관련된 건데, 예, 충돌 방지 시스템을 언제까지? 2010년까지 100% 시장 점유율. 와, 이건 뭐, 아도치겠다. 100%라면 시장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는 소리. 이게 될까? 여튼, 이거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2010년까지 모든 차량에 충돌 방지 시스템을 장착하겠다. 이게 전략 목표네요. 그죠? 두 번째는 모든 제품이래. 야, 얘도 또 당차네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없어지기 전까지. 적어도 뭐야? 야, 얘네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제품을 15% 이상은 죽을 때까지 달성하자. 수익을 내자. 그 소리네요. 예, 좋아요. 모든 제품의 최저 수익이 15%씩. 아, 증가하자. 그러니까 계속 올리자. 그 뜻이구나. 예, 15% 이상 계속 증가를 시키자. 그 뜻이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인터넷 서버를 향후 2년 이내에
경쟁사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컴파운드 K라는 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컴파운드 K를 2023년까지 시장에 시장 점유율 15%가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목표예요. 이런 목표들을 먼저 잡고 예,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구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략 목표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마케팅에서 전략 목표를 세운 다음엔 그 다음엔 마케팅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세 번 목표죠. 그러니까 전쟁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전략이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소리예요. 자, 마케팅의 목적은 제품의 출시 시기에 따라서 창업자의 사업 전략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입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입기에는 내 제품에 대한 알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좋다. 이런 알림에 충실해야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성숙기 전략은 뭘까요? 성숙기 전략은 내 제품의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 그죠? 런칭했을 때는 내 제품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성장기 때는 내 제품과 다른 제품의 차이점.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탈하는 고객을 막기 위한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목적,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쇠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쇠퇴기엔. 그렇죠. 쇠퇴기에는 어떻게 해야지 기속적인 어떤 고객들을 끝까지 내 옆에 붙어둘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할 쇠퇴기 때 할 거고요. 이전에 어떤 게 생겨나야 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제품을 리런칭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전략 목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 목표. 일단 첫 번째는 당신 제품을 필요한 사용자들을 설득하는 거. 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 이 제품 알아? 이 제품이 당신한테 꼭 필요해. 라는 설득용.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쵸?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기능성이고, 그러니까 마케팅 목표는 인지도 상승도 있고요. 그쵸? 인지도 상승도 있고, 기능성에 대한 알림도 있고요.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목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영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마케팅도 B2B가 아니고 B2C로 넘어가거나 바로 아니면 D2C로 넘어가거나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윤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케팅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 고객에게 시범적인 사용.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뭐예요? 시범 사용 또는 구매 유도. 이게 뭐예요? 시식회 같은 거. 그럼 이런 거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제품을 런칭 시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 구매가 목표가 될 수 있죠.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숙기나 아니면 성장기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세부적인 마케팅 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는 이제 술회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술회사를 예를 들면 하이트 맥주라든가 이런 H 맥주라 해야지. H 맥주나 아니면 O 맥주나 예, 오사의 맥주나 이 맥주라는 게요. 이게 충성 고객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소주 그러면 뭐 주세요라고 물어보죠. 주인 아저씨가
그쵸? 그럴 때 이슬이 주세요. 처음처럼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충성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충성도가 높은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능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인지도 상승.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돼요. 음, 지속적인 브랜드 광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브랜드 광고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장기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그 전략 목표의 항목마다 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체라 그럴까요?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목표 고객을 설득한다. 이건 뭐예요? 설득한다. 오랫동안 광고를 해야 돼. 그쵸? 이런 건 어떤 게 맞아떨어질까요? 이 중에서. TV 광고? 설득이 가능할까요? 설득이 가능할까요? 자동차 기능 광고? 또는 광고 표지판.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표지판. 어떨까요? 또 웹사이트 상세 페이지. 예, 이거는 목표 고객을 설득할 때 필요할까요? 가격 할인 필요할까요? 또 TV 광고 중에서도 대학 광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사용료 프로그램 마일리지 이런 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렇죠. 추가 고객 구매 유도로 딱 되겠네. 이거는 그죠? 예, 그리고 TV 광고에서 대학 광고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쪽으로 해당되지 않을까요? 대학 광고는 인지도 그리고 신규 고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가격 할인은 예 신규 고객 확보 그렇죠? 신규 고객 확보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나 이런 상세 페이지 이런 거라든가 기능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목표 고객을 설득하는 거예요. 볼까요? 맞나? 예, 맞죠? 자동차 기능 광고는 목표 고객을 설득하는 거고, 그리고 광고 표지판은 특정 집단, 특히 표지판 같은 거 있죠? 옥상에 표지판 있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2, 3초 내로 지나가 버려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인지도 광고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지도 광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인지도 광고. 자, 그 다음, 웹사이트의 제품 상세 페이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 고객 설득하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웹사이트라든가 TV 광고에서 기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초, 30초씩.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편익, 차별화 요소들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표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 가격 할인은 신규 고객 확보죠. 그리고 TV 광고도 마찬가지로 기존 고객도 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거겠죠. 대학 광고는. 그다음 가격 할인은 당연히 신규 고객 확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마일리지는 당연히 추가 구매 유도, 충성 고객. 그 다음에 제휴 신용카드도 충성 고객. 이 두 개는 충성 고객이네요. 그죠?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신용카드를 제휴를 해서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이제 마케팅 채널 전략. 이제 채널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마케팅 채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략 목표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목표를 잡아야 되고 전략 목표 다음이 마케팅 목표 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케팅 목표가 잡히면 그 목표에 맞는 매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체. 이걸 갖다가 채널이라 그래요. 채널. 마케팅 채널. 매체 전략. 매체 전략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 자, 어떤 매체들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방법으로 따져보면 방판.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넷 체인. 뭐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판매 방법. 판매 방법에 대한 채널은 뭐가 있어요? 방문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드샵도 있고 그 다음에 샵인샵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도 있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가 아니라 진보한 영업 형태라고 봐요.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는. 원래, 원래 정통 프랜차이즈는 영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직영을 해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유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테마 중에 가장 영원한 테마, 치킨. 치킨 같은 프랜차이즈들은 뭘 파는 거예요? 소스라든가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맹점한테 가맹비까지 받아. 가맹점이 팔아주는데, 내 걸. 그렇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보면 판매 방법에 따른 마케팅 채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으로 나누면 수출은 해외 판매, 그리고 내수면 뭐예요? 내수. 그렇죠. 우리나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입이 있을 수도 있죠. 지역에 따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수입은 뭐 내 걸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통 방법, 유통 관리는 고객 지원이 있고, 그렇죠? 재고 관리가 있고, 뭐 이런 관리인데, 이런 내용들은 뭐 여기에 그 내용이 빠져 있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물류란 뭐다? 로지스틱스는 유통 채널이다. 그래서 시장 동향에 민감한 정보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병행해서 적당한 때와 장소에 제품을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에서 소비로 향한 제품의 이동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체계이다. 채널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 관련 핵심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따른 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좀 뜨는 그 물류는 제3자 물류라고 들어보셨죠? 제3자 물류.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통 판매자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에 대한 CS, 그리고 또 반품 처리, 또는 창고 보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제품만 만들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3자 물류한테 전해주면 제3자 물류가 판매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주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갖다 주고, 알아서 반품받고, 얘가 알아서 CS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물류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그 많이 하는 그 제3자 물류가 이 쿠팡이에요. 보면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뭘 쳐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골전도 이어폰을 샀는데, 자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지금 이 제품은 로켓 배송이고, 이 제품은 제트 배송이고, 이 제품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쵸? 예. 지금 보면 요 두 개가 바로 쿠팡이 이 판매자들을 위한 3자 물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쿠팡에 벌써 뭐가 창고에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 쿠팡에서 그걸 사준 건 아니에요. 판매자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고 쿠팡한테, 야, 내 거 주문 들어오면 니네들이 좀 갖다 줘. 갖다 줘. 돈은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판매자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수수료 떼먹고, 쿠팡은. 이런 게 이제 3자 물류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것도 쿠팡에서 받아다 갖다 주고, 그리고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팔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망가뜨린 고객한테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된 거라면 제품에, 그거는 판매자한테 보상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뭐다? 예, 제3자 물류다. 예, 제3자 물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 표에다가, 요거는, 예, 뭐예요? 이 마케팅 채널 전략에서는 요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은 어떤 걸로 선택할지, 누가 하고, 누가 설정할 거고, 언제쯤 할 건지. 그리고 채널 구축 공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3자 물류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공고를 해서 비딩을 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물류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물류 해줄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또 안내서, 뭐 사용설명서 배포, 판매 촉진 방법, 프로모션, 그리고 유통과 수송은 누가 담당할 거고 업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매자 관리는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언제쯤, 언제부터, 판매 관리는 누가 할 거고 언제부터, 재고 관리는 누가 할 거고 언제부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주는 게 제3자 물류예요. 아시겠죠? 이걸 다 해주는 거. 그럼 담당자가 하나도 없어도 되겠죠. 제3자 물류를 이용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3자 물류가 없으면 이 물류도 로지스틱스도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창출 방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에게 제품의 효용을 전달하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고객에게 수요가 창출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TV 광고는 언감생심 삼성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요즘엔 이것도 되게 세분화가 돼 있고 지역 방송도 많아지고 또 뭐야 케이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TV 광고도 지역에는 충분히 이제 창업자가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만 뭐예요? 뭐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현수 막 붙이고 또 앞에서 저기 그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흔들고 예?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거 꼭 해야 되는 줄 알아.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소용없다고 봐요.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SNS 마케팅을 한다든가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그러면서도 내 목표 고객이 누군지 보고 그 목표 고객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 광고나 TV 광고 정도 등 광고에만 마케팅을 접목하려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채널별 여러 가지 그 고객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과의 접점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한번 볼게요. 일단 공동 사업자다.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동업자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TV 광고 또는 발표나 세미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수요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도 발표나 세미나 활동, 그죠? 그리고 또 도매상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또 소매상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수요자가 소매점이라 그러면 도매상인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도 괜찮지만 방문 판매도 괜찮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가 수요자다, 고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회사가 고객이다? 그럴 수 있죠. 공급처.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회사들한테 내가 물건을 공급하는 원료 납품자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제 생각에 이것도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 고객이 많이 다니는 좋은 입지를 잡아놓기만 해도 얘네들이 가맹점주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건지 그분들이 내 고객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출 방법이다. 요거는 좀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수요 창출 방법은 내 고객이 누구냐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적어 드릴게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죠.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내 고객의 니즈 또는 즐겨 찾는 뭐요? 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니즈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어디로? 해당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통 라인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유통 상인들은 상품 홍보에 자신들의 돈을 무조건 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도매상들은 광고에 제조업체의 돈을 쓰게 만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쵸? 그 예를 들면 내가 제조인데 물건을 유통상인들한테 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광고를 해서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안 그런다고. 그 광고비는 나한테 또 달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거꾸로 그 유통업을 하는 내 도매상들한테 어떻게 광고비를 같이 물게 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시켜서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부서가 제품을 팔아줄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회사 순이익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아예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제품 내가 팔려고 그러지, 다른 부서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내 제품을 알고 있어도. 그래서 저도 이거는 요즘에 많이 느껴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도요. 예를 들면 A라는 영업사원이 있고 B라는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솔직히 B가 파는 제품이 있고 A가 파는 제품이 달라. 그러면 A라는 제품을 팔다가 B 제품도 이거를 관심 가질 텐데 라고 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 B 제품 소개 안 시켜줘요. 그게 평균적인 영업 방법들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나 그런 거 지적까지 하거든요. 야, 이 사람은 네 것도 좋아하겠지만 얘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너 왜 얘 거 소개 안 시켜줘?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또 안 해.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서가 내 제품을 팔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대기업의 경우. 그다음 외국 유통상들은 중요하지 않다.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시장은 하나와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유통상도 하나의 내 외부 환경이에요. 그 저도 언간생심 막 지금 초기 런칭하는 어떤 회사들이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거를 생각하라고 하면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더 큰 세계에서 싸울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내 제품을 팔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영업팀을 고용하라? 예,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평균 신입사원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품이 나오면 꼭 그 인건비 아끼려고 제품이 완성이 되고 이제 팔 수 있는 딱 타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영업사원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제품 언제부터 팔리는 건지 아세요? 6개월, 1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저는 교육학원인데 이 교육학원도 영업사원 하나 키워내는데 6개월, 1년이 걸려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제대로 소비자들의 니즈, 수요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잘 설명하는 영업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품이 다 준비된 다음에 영업사원을 고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제품이 출시와 동시에 그냥 팔리게 하려면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업사원을 언제? 적어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쌓아나가는 기간 전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